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48,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회계에 대해서 중간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대손 충당금의 설정 방법에는 잔액 비례법과 연령 분석법이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 잔액 비례법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상위 급수 TAT 2급 내지는 TAT 1급에 가면은 연령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잔액 비례법이라 하는 것은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의 잔액 전체에 대해서 그 대손 예상률을 정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게 지금 도전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한 건데요. 자, 결산을 위해서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 해보셨다시피 결산하기 전에 결산의 예비 절차로서 그동안 회계기간에 입력한 것이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수정전 시산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화면을 조금 키워볼까요? 네. 자, 당좌자산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좌자산에서 지금 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여기 차변에 잔액이 있고요. 받으러움에 대한 잔액이 이게 차변에 있습니다. 만약에 1%를 예상한다라고 한다면 받으러움의 잔액이 지금 35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350만 원의 전체에 대해서 1%의 대손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350만 원 곱하기 여러분이 1% 계산기로 계산하시게 되면은 3만 5천 원이 나오겠네요. 그 3만 5천 원을 대손으로 예상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잔액비례법입니다. 그러면 연령분석법이라는 건 어떻게 문제를 내게 되느냐? 자, 350만 원이 있으면 이 중에서 만약에 어음이 100만 원짜리 하나, 또 200만 원짜리 하나, 5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어음이 3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받을 어음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는 6개월 된 어음이고 200만 원짜리는 3개월 된 어음이고 100만 원짜리는 1개월 된 어음이다. 이렇게 했을 때 6개월 된 것이 가장 연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많은 것은 대손율을 조금 높게 잡고 연령이 낮은 것은 대손율을 좀 낮게 잡아서 이렇게 연령별로 대손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연령비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연령비례법으로 문제를 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잔액을, 외상매출금의 잔액이나 받으러움의 잔액을 연령별로 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손율을 몇 퍼센트 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기로 계산만 하시면 되죠. 물론 실무에서는 자기가 장부에서 그렇게 뽑아야 되겠지만 시험을 낼 때는 장부를 주고 시험을 낼 수는 없죠. 그래서 합계잔액산표의 합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별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내기 좀 어렵겠고요. 이론 문제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액비례법과 연령 분석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대손 충당금의 설정과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회계 처리 그리고 그 대손금이 나중에 혹시라도 회수가 되는 경우 있다면 회수될 때의 회계 처리 요 세 단계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대손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자, 보고기간 말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삼각비로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대손 충당금의 설정법은 대손 예상액을 계산해 가지고 마이너스 기 설정 대손 충당금을 뺀 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350만 원에 아까 그 장부에 의하면 바드러움의 바드러움의 잔액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는 3만 5천 원이에요. 3만 5천 원을 다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결산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6년째 되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연도로 6기라고 하거든요. 6년째 되는 기업을. 그러면 6기에 처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설정해왔고 5기 때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이만큼 했는데 꼭 그만큼 딱 맞춰서 대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충당금을 요만큼 설정했는데 그보다 작게 대손이 발생하면 남은 게 있어요. 그 남은 거를 빼고 나머지 반 충당을 하면은 예상액하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할 때는요. 회계 처리할 때는 여기 보세요. 기 설정된 걸 빼고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회사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바드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드러움이 350만 원 잔액이고요. 그 밑에 대손 충당금이 요 잔액이 24,000원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 합계잔액시산표라든가 재무상태표를 이제 실무하실 때 이런 표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대손 충당금, 나중에 유형자산에서 배우는 감가상각 누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그래요. 자산에서 차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계정이거든요. 자산의 차감 계정은 해당 자산 바로 밑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드러움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있고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도 있어요. 왜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서로 차감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여기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것이요. 바드러움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은 바드러움에서 차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상액이 35,000원이었어요. 아까 1% 계산하면 가령 1%라고 했을 때 빼기 24,000원. 네, 24,000원 하면 11,000원이지 않습니까? 11,000원을 설정하면 됩니다. 11,000원을 설정하면 여기가 대손 충당금이 얼마로 바뀌냐면 35,0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35,000원으로.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재로 다시 가셔가지고 이런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11,000원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충당을 11,000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예요.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면.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매출채권이 있죠.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 그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뺀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매출채권이 뭡니까?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에서 뺀다는 건 뭐예요? 자산 감소.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대변에 기입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산 감소. 자, 그러면 한번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표 입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에 이 프로그램 꺼냈으니까요. 결산은 12월 31일자로 하는 거거든요. 자,
12월 31일. 잠깐만요. 네. 자, 차변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제가. 네. 우리가 그동안 종이에 분개할 때 차하고 가로 연 거예요. 대손삼각비. 대손하고 엔터 치면은 대손삼각비 쭉 대손자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다 보이죠? 판매 관리비니까 800번대를 제가 찾았습니다. 쭉 가가지고 차변에다가 11,000원 이렇게 입력을 했네요. 11,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인데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찾느냐면 받으름 코드가 110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111번 대손 충당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000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밑에 분계 내용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자, 밑에 분계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전표를 입력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무에서는 전표 입력이 바로 분계예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삼각비 11,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1,000원. 자, 이 분계에 의해서 시산표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다시 조회해 보면은 자, 대손 받으름 밑에 대손 충당금에 이쪽 잔액이 보이시나요? 35,000원으로 바뀌어져 있죠? 네. 11,000원을 추가 설정하니까 11,000원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350만원 잔액의 1%만큼 대손 충당금이 딱 설정이 된 겁니다. 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기 설정된 것을 빼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예. 그거 이해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예. 충당금 설정을 할 때 항상 대손 예상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기 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빼줘라 이거예요. 뺀 숫자를 가지고 분계해야 돼요. 분계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는 뭐냐? 반대의 경우인데요. 반대라는 건 뭐냐면은 대손 예상액이 아까는 35,000원이었는데 기 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24,000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11,000원을 추가 설정하면은 35,000원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손 예상액이 35,000원인데 기 설정된 게 5만원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럴 때는요.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면 어떻게 할까요? 빼주는 것이 돼요. 항상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이제 대변에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게 되면은 그걸 마이너스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5,000원을 예상액인데 5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15,00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15,000원. 네. 이건 말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대손 충당금 15,000원. 대변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대손 충당금을 환입했다 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무슨 환입 이런 게 들어가면 일단 특이한 거고요. 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그다지 많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제가 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이제 낮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혀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네, 알아두셔야 돼요. 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입되는 경우 분계를 잘 기억하시면 돼. 우리가 추가 설정할 때는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환입을 할 때는 과거에 비용을 다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발생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감소를 취소시키고 그 초과된 것만큼 그리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데 밑에
파란 글씨로 대손충당금 환입은 무슨 계정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 취소와 같구나. 비용 취소. 여러분 비용 취소 대변에 기입하는 거 거래의 10요소라고 해가지고 거래의 8요소에 밑에 2개 넣으면 비용 발생은 차변이고 대변에 비용을 기록하면 취소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대변에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에 우리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대손충당, 받으러움, 주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을 예상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회계의 그 질적 특성에서 충실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의 충실성.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그냥 귀찮다고 해서 장부에 있는 거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면 외상매출금이 전부 다 자산합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좌자산합계에. 그런데 우리가 그 금년에 말이죠. 만약에 금년에 결산할 때 금년에 새로운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출 확대에 특별히 너무 노력을 한 나머지 부실 채권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매출 거래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래를 다 그 신용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처 중에서 그 거래처의 매출 채권 중에서 못 받게 되는 돈들이 다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장사할 때도 그렇죠. 개인이 장사할 때 외상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우리가 외상을 주지 않습니까?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판매 촉진 막 이런 걸 너무 독려하다 보면은 개인 영업사원들에게 할당을 주고 막 이러면은 자기 실적 달성을 위해서 그거를 제대로 안 챙기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불량 채권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그거를 대손을 예상하지 않고 모두 자산의 당좌 자산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은 표현을 충실하게 하는 그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6기 때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기말에.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7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했던 것 중에서 대손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손이 발생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결산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예상된 걸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근데 그 예상이 마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땡땡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 그러면 돈 못 받게 되겠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할 때는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어떻게 상계하느냐?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이렇게 대손 처리하는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없애는 거예요. 대손 처리한다는 말은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 것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대변에 가면 자산 감소시키고 그것은 전기의 대손 충당금으로 이미 예상해 놨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에서 대신에 상계시킵니다. 그러면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손 충당금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지 않습니까? 대손 충당금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어요. 근데 이 차감을 차변에다 갖다 놔버리면
자산 차감한 게 취소가 됐죠. 대신에 진짜 매출 채권에서 자산을 감소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시로 차감했던 거 차변에 와서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그리고 실제 원장에서 이제 외상매출금 내지는 받으러움에서 직접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은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대손삼각비는 뭐냐? 위에서 말한 대로 잔액이 없을 때, 모자랄 때 이 말입니다. 대손충당금을 35,000원만큼 예상을 해놨는데 10만원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65,000원이 부족하네요. 그 65,000원은 이때 너무 적게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때 처리한다 이거예요. 대손삼각비로. 전기 기말에 설정할 때 비용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전기에 예상을 너무 적게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단기에 똑같이 대손삼각비로 비용 처리한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1년이 좀 지났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수로 여기가 아까 6기라고 제가 그랬나요? 그러면 여기는 한 7기. 이번에는 한 8기쯤 됐다고 보겠습니다. 뭐 꼭 8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9기. 그러니까 2년, 3년 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이제 그 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를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다시 회생을 했습니다. 네. 회생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2년 전 또는 1년 전에 외상매출금 우리한테 못 준 거 주면서 거래를 트겠죠. 네. 뭐 전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라도 그때 정말 우리가 미안하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대손의 회수라고. 대손금이 회수되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손금이 회수되면 차변이 뭐가 되겠어요? 현금 내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외상매출금이 있을 때 받았으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또 어음이 있을 때 받았으면 대변의 받으러음이에요. 어음이 만기될 때 처리한 것처럼. 그런데 이미 그 회사는 우리 회사 거래처 원장에서 없어졌어요. 이때 대손 처리할 때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될 때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같은 매출 채권에서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이때 이미 감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하면 돼요. 대손금 회수액은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한다.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은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한다. 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있는 기말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산에서 우리 다시 배워요. 결산 수정분계 때 요거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당좌자산의 매출채권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미리 공부하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나올 거고요.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는 걸 실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해서 매출채권에 대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매출채권의 개정 과목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다 하는 거하고 외상매출금 관련된 회계 처리는 그다지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서 어음의 경우에 보관시, 만기시, 배서양도시, 할인시 그리고 부도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회계 처리가 있었어요. 이런 회계 처리에 앞으로 실습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중에 실무에서 이게 그대로 또 다시 재학습이 된다는 거, 예, 여러분 그걸 알아두시고 이론에서 내가 잘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너무 뭐 실망하실 건 없어요. 뒤에 또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기타 당좌자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당좌자산 개정 과목들 볼까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계 회계의 순환 과정의 분계 연습에서 이 단기 대여금 하나 예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금을 거래처에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개정 과목만 우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 중에 단기 대여금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임종 단기 채권. 주임종이라는 말은 요 밑에 주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임은 임원이고요. 종은 종업원을 의미하는 약자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대여해 주는데 거래처에 대여해 주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종업원에게 대여해 주면 주임종 단기 채권. 주임종 단기 채권. 종업원에게도 어떤 복지 차원에서 대출해주는 일이 많이 있죠. 뭐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뭐 자녀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것을 그냥 주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회사에서 이렇게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여에서 나중에 분할해 가지고 회사가 회수하거나 아니면 쭉 그걸 가지고 채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채권 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종업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에서 정산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자, 그것이 주임종 단기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처에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주주나 임원들에게 빌려주면 주임종 단기 채권. 단기 채권이니까 퇴직금에서 정리할 것은 아니네요.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주임종 단기 채권입니다. 1년 이내니까. 장기간 빌려주면은 주임종 단기 채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당좌자산 개정 과목 미수금과 미수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정 과목은 개정 과목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놨어요. 미수금, 미수수익.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우선 미수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요 상거래인 외상매출금 이외의 외상거래예요. 앞에서 우리가 매출채권에서 외상매출금은요, 주요 상거래, 즉 옷을 도소매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옷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입니다. 그 외의 외상거래가 뭐냐? 비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매각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 채권이에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라고 그 통합계정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매출채권이 아닌 채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 채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수금은 알았는데 미수수익이라는 건 또 뭐냐?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이 말은 뭐냐면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을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발생주의 때문에 그래요. 발생주의 때문에 단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결산일 이러면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현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어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계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을 발생시켜 줘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법인이 쓰고 있는 그 상품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너무 넓어서 여유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처 또는 이웃에 있는 회사에 창고를 빌려줬어요. 우리 창고는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요 정도를 막아가지고 창고를 빌려주고 매달 임차료 월세를 받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월세를 받기로 했냐면 후불로 받기로 했어요. 매달 받는데 3월달 월세 임차료는 4월 5일 날 받기로 했고 4월달 월세는 5월 5일 날 받기로 하고 우리 개인 간에도 우리가 세를 받을 때 당월에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리 한 달 앞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달 후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날은 다릅니다. 그러면 매월 차월 5일에 받기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12월은 어떻게 될까요? 12월 31일 현재 12월 한 달은 이미 경과되었죠. 그렇다면 그것은 12월 단기에 속하는 임차료로 그 창고를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로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돈은 언제 들어오냐면 1월 5일 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1월 5일 날 회계 처리는 현금에 관한 회계 처리는 1월 5일 날 하지만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에 아직 12월 임차료가 안 들어왔지.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XX 대변에 임대료라고 그러죠. 임대료 XX 이러한 결산 분계를 하게 됩니다. 12월 31일 날 발생주의 회계를 위해서. 그래서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일에 수익을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제 또 우리가 또 공부하냐면은 결산 부분 공부할 때 이 부분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은 차이가 있어요. 미수금, 미수수익. 다음은 선급금과 선급비용. 이것도 당좌자산입니다. 네. 선급금하고 선급비용을 왜 묶어놨느냐? 이거 개념과목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죠. 자, 선급금은 우선 뭐냐면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하면은 선급금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금을 주면은 우리가 그 계약금만큼은 뭔가를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자산인 거죠. 당좌자산 개념 과목입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를 한번 볼까요? 계약금 지급할 때 차변에 선급금 자산 잡아주시고요.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두 개가 다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했다고 해서 당좌자산의 증가나 감소는 없어요. 네. 보통예금이 선급금으로 바뀐 계정 간의 이동만 있을 뿐이고 당좌자산이나 자산 총계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급금, 즉 계약금을 주었으면 나중에 상품을 받게 되겠죠.
원재료면 원재료를 나중에 인수하게 되겠죠. 그 인수할 때 어떻게 분계가 일어나느냐. 자, 차변의 상품 이제 받았으니까요. 대변의 선급금. 이때 선급금이 차변에 있던 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면 현금,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이 당좌 자산은 계약금 지급할 때 자산으로 차변에 있다가 상품을 인수하게 되면 아니면 원재료를 인수하게 되면은 그때 대변에 가서 자산이 감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약금은 지급할 때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받으면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 그래도 여기 선급금 대변에 가면서 또 상품이라는 자산이 그만큼 오게 됩니다. 자, 선급금 이렇게 앞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다음에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은 그럼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설명할 때 제가 미수수익이 결산분계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급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결산분계에서 사용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급 비용은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차기로 이연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예.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차기로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료가 여기에서 아주 대표적이죠. 보험료. 임차료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미리 지급하는 비용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중에는 그냥 현금 발생 기준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결산 시에는 발생주의 기간 개념으로 그것을 기간 계산해 가지고 차기의 비용으로 이연시키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비용 지급할 때 자, 차변에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봐요.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비용 발생시켜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일이 됐어요. 그러면 결산 때 보험증권을 가지고 전부 남아있는 차기의 만기일이 언제인가를 다 확인해서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을 합니다.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했더니 땡땡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땡땡원은 비용, 당기의 비용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비용 땡땡땡 비용을 취소시켜줘요. 이걸 차기의 비용으로 가져가려면 자산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차기로 넘어가서 대변의 선급 비용 자산 없애주고 차변의 보험료, 차기의 보험료로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은 차기로 이연시키고자 하는 결산 수령분계 때 써먹어요. 선급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선급 비용은 비용을 차기분의 비용을 미리 지급한 부분을 결산 때 정리할 때 쓰는 개념 과목이다. 결산 정리분계 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연습하시겠어요? 나중에 결산 때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 당좌자산 개념 과목이 상당히 많네요. 다음에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좌자산에서 임시계정이 당자 차월 결산 때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하는 당자 차월이라는 것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현금이 부족할 때 현금 과부족 이거 임시계정입니다 라고
거기서 한번 소개했는데 지금 당좌자산의 마지막으로 가지급금 이것도 임시 개정입니다. 자, 가지급금이라는 게 뭐냐? 금전에 지급은 있었는데 그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일시적인 개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확정되면은요, 본래의 개정 과목으로 가지급금을 대체시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지급금이 시험에서 출장 시 여비 계산액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출장 시 여비 계산액.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직원이 장거리 출장을 가게 되면은요, 회사에 따라서 여비를 회사가 미리 지급해주고 출장 마치고 돌아와서 정산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종업원이 직원이 자기 돈으로 일단 지출을 하고 돌아와서 돈을 청구하는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지급금을 우리가 이 얘기할 때는 그 전자의 경우예요. 회사가 출장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계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딱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지출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모자란 돈은 청구하고 남은 돈은 다시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지급금이 그때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장 시 여비 계산액 등을 지급하게 되면은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 50만 원, 대변에 그 직원의 통장으로 이체시켜줬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영업사원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이런 얘기죠. 가지급금을 이렇게 잡았다가 정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2박 3일간의 지방 출장을 이제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첫 번째 경우는 여비를 남겨온 경우네요. 네. 자, 남겨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돼요. 자, 여비교통비로 47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비용 발생 47만 원. 개정 과목이 여비교통비입니다. 출장비로 쓰는 게 다 여비교통비예요. 돈을 3만 원 남겨왔어요. 그러면 3만 원 회사에 입금시켰네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3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할 때 차변에 잡았던 자산이 이때 여기 와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라는 거죠. 출장 떠날 때 자산으로 있다가 갔다 돌아오면 대변에 가서 자산이 항상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 가지급금이 어디로 갔어요? 여비교통비하고 돈 남겨온 건 현금으로 다시 돌아왔죠. 자, 그 밑에 분계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여비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이 55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을 55만 원. 가지급금은 50만 원 정리해야죠. 50만 원. 그러면 회사가 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 그 출장 다녀온 직원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이 5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가지급금의 정산은 이와 같이 되는데 뭐 남겨오든 아니면 부족한 걸 더 지급하든 정산되는 금액은 그냥 가지급금 잡혔던 그 50만 원이 그대로 정산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준비한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들이었습니다. 당좌자산 개정 과목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있는 현금,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모두가 현금성 자산이었고요. 그리고 만기가 1년 이내인 그 금융상품들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매출채권으로 넘어와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정리한 개정 과목들이 또 여러 개 있었죠.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 될 것은 아니고요. 가령 지금 방금 배웠던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딱 개정 과목이 가지급금을 물었을 때 이 가지급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그 판단이 일단 돼야 되고, 그러면 자산이다. 그러면 자산 중에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유동이다. 그러면 유동 중에서 이것이 당좌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요 판단 하실 수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당좌자산을 문제풀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